72년 평생 돈이 곧 인격이고 부가 곧 승리라고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승전보 뒤에 이토록 시리고 잔인한 정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수천억의 자산이 지금 저에게는 그저 저를 가둔 거대한 황금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는 부산 해운대의 펜트하우스. 남들은 한 번만이라도 발을 들여보고 싶어 안달이라는 이곳 100층 높이의 거실이 저 임준호에게는 숨이 턱턱 막히는 거대한 유리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고독한 노인의 고백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온기가 절실한 밤입니다. 정확히 석 달 전의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지독하게 외로웠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죠. 제 이름은 임준호, 올해 72입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건설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부를 쌓았고 자식들도 다들 번듯하게 키워냈지요. 검사 딸에 대기업 임원 아들. 자식 농사도 이만하면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2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 곁을 떠나고 나니 그 화려한 성공이라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매일 밤 해운대의 그 번쩍이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꾸역꾸역 넘기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는 무심한 남편이었고 아내는 그런 저를 원망하며 수십 년을 각방을 쓰며 살았습니다. 사랑은커녕 대화조차 메말라버린 채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주었으니 슬픔보다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만 많은 뒷방 늙은이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집안의 숨막히는 정막을 견딜 수가 없어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봄의 바닷바람이 꽤 쌀쌀해서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는데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이 잡히더군요. 며칠 전 단지 내 고급 카페 우편함에서 무심코 집어들었던 리플릿이었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10일 프라이빗 첼로 레슨.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우아한 금박 문양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그곳으로 부르는 것처럼, 아니, 이 고독의 늪에서 저를 좀 건져달라는 제 영혼의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홀린 듯 약도에 적힌 산속의 음악 스튜디오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해운대의 번잡함을 벗어나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첼로라니 주책이다 싶으면서도 가슴 한편에선 알 수 없는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스튜디오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훅 끼쳐오는 따뜻한 나무 향기와 함께 그곳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신비로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72년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그깟 종이 한 장이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지옥의 입장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머니 속에서 잡힌 그 리플릿을 다시 꺼내 들었을 때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평소 같으면 상술이네 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박으로 새겨진 첼로 문양, 그리고 당신의 고독을 선율로 채워드립니다라는 그 문구가 마치 제 가슴에 대못을 박듯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해운대 펜트하우스의 그 화려한 야경이 저에게는 차가운 칼날 같았기에
그 따뜻해 보이는 문구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돈은 썩어 넘치는데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늙은이의 심정을 그 종이 쪼가리가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홀린 듯이 제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기장 뒷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주소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악기냐, 남들이 알면 노망났다고 하겠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제 발은 엑셀을 밟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운대의 마천루가 멀어지고 점점 어둡고 빽빽한 나무들이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질수록 이상하게 제 심장은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치 20대 청년 시절 첫 사업 계약을 하러 가던 그 날처럼 말입니다.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들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병사들처럼 느껴질 무렵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세련된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그곳은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습니다. 시동을 끄자 주변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뿐이었죠. 차에서 내려 스튜디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 신호가 머릿속에서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닫힌 문틈 사이로 아주 낮고 깊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첼로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치 여자의 흐느낌 같기도 하고 은밀한 속삭임 같기도 한 그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제 온몸의 세포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렁이 수천 마리가 제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 기묘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67세 강태식 씨가 요가실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과는 또 다른 아주 고결하면서도 잔인할 만큼 관능적인 소리였죠.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저는 묵직한 원목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딸랑하고 울리는 작은 종소리가 정막을 깼고 그와 동시에 연주가 멈췄습니다. 넓은 스튜디오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이름 모를 고가의 향수 냄새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임준호 선생님, 어둠 속에서 나직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말투에 저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통창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등지고 첼로를 품에 안은 저를 빤히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2년 평생 수많은 여자를 봐왔지만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단아하게 올려 묶은 머리, 하얀 목덜미, 그리고 몸의 곡선을 은밀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 그녀는 마치 얼음으로 만든 꽃처럼 차가우면서도 당장이라도 저를 집어삼킬 듯 뜨거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외로움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을요. 그녀가 첼로 활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때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주한 그 광경은 72년 인생을 산 저조차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넓은 스튜디오 안쪽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을 배경으로 앉아있던 그 여인, 바로 서혜진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나이는 50대 중반이라더군요.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나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요정 같기도 하고 사람의 혼을 빼앗으러 온 마물 같기도 했습니다. 단아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백옥 같은 목덜미, 그리고 몸의 곡선을 따라 유연하게 흐르는 짙은 와인빛 드레스가 어찌나 자극적이던지 70대 노인네의 심장이 이토록 사정없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준호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다가오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마치 제 가슴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선 은은한 침향 냄새와 이름 모를 꽃향기가 섞여 났는데 그 향기가 코끝에 닿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그녀가 내준 가죽 소파에 앉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싱긋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차 한잔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감미로운지 마치 최고급 벨벳이 제 귀를 부드럽게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67세 강태식 씨가 요가 강사 민주 씨의 생동감에 매료되었다면 저 임준호는 서혜진이라는 여자의 그 정적인 우아함, 그 서늘한 기품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린 겁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첼로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제 악기가 먼저 말해주네요. 잠시 감상해 보시겠어요? 그녀가 첼로 활을 현 위에 올리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일제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찌익 현을 긁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깊고 중후한 선율이 제 온몸을 휘감는데 그 기분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나비가 제 혈관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용암이 제 피 속을 흐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7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감각의 빗장이 그녀의 활질 한 번에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첼로를 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악기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온몸을 미세하게 떨며 선율에 몰입하는 그 모습, 감은 눈 사이로 살짝 떨리는 속눈썹과 연주에 집중하느라 살짝 벌어진 입술을 보며 저는 제 안의 짐승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 여자를 갖고 싶다. 이 선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사업가로서의 정복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원초적인 갈망이 제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겁니다. 연주를 마친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동자에는 묘한 슬픔과 함께 사람을 홀리는 마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연주가 선생님의 고독에 닿았나요? 그녀의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의 붉은 입술만 바라볼 뿐이었죠. 72세 은퇴 기업가 임준호.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노인이 이름도 모를 산속 스튜디오에서 만난 50대 여인에게 영혼까지 저당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얼음꽃처럼 차가워 보였던 그녀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고 저는 그 불길이 제 인생을 다 태워버릴 줄도 모르고 그저 좋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우아한 선율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소름 끼치는 덫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해 던진 그 짧은 질문, 그 속에 숨겨진 고독의 공명이 저를 어떤 지옥으로 안내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대 뒤에 그 차가운 정막을 알고 계시죠?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그 얼음꽃 같은 여인, 서예진의 손길에 심장이 멎을 듯한 전율을 느낀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는데 그 우아한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72년 인생을 살며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속내를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그날 그녀의 눈에 고인 그 눅눅한 슬픔 앞에서는 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보는 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갈채를 받는 첼리스트겠죠. 그녀가 창밖의 어두운 산등성이를 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연하던지 마치 현이 끊어지기 직전의 비명처럼 제 가슴을 긁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더군요.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의 삶은요. 사실 텅 빈 객석처럼 시리고 춥답니다. 공연이 끝나고 드레스 지퍼를 내릴 때 느껴지는 그 지독한 정막. 선생님은 혹시 아시나요? 그 거대한 고독이 사람을 얼마나 천천히 말려 죽이는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가시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기분이었죠. 해운대 펜트하우스 100층 높이에서 번쩍이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물만 밥을 삼키던 제 비참한 밤들이 그녀의 목소리와 겹쳐 보였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일구고 자식들을 검사로 교수로 키워내면 뭐합니까? 아내와는 30년을 각방 쓰다 남남처럼 보내줬고 넓은 집엔 제 숨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혜진 씨, 그 펜트하우스라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감옥이더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 완고한 기업가 임준호가 만난 지 1시간도 안 된 여자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제 투박한 손 위로 자신의 하얀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끝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 촉감이 마치 지렁이 1000마리가 제 혈관을 타고 꿈틀대며 올라오는 것처럼 기묘하고도 짜릿했습니다. 선생님처럼 크고 단단한 분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시는군요. 전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선생님을 뵈니 제 영혼이 비로소 쉴 곳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방울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제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평생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폭발하듯 꿈틀거렸습니다. 보호 본능, 그래요. 그건 단순히 남녀 간의 끌림을 넘어선 이 가녀리고 상처 입은 여인을 내가 반드시 지켜줘야겠다는 맹목적인 사명감이었습니다. 사업판에서 수천억짜리 계약을 따낼 때보다 더 강렬한 도파민이 제 노년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남은 생도, 내 전 재산도 아깝지 않겠다. 아니, 이 여자의 눈물만 닦아줄 수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겠다는 그 미친 생각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67세 강태식 씨가 요가 강사 민주의 탄탄한 몸에 홀렸다면 저 임준호는 서혜진의 그 우아한 고통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혜진 씨, 걱정 말아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임준호가 당신의 배경이 되어줄게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72년 인생의 무게를 담아 내뱉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제품으로 조용히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짙은 장미향이 제 폐부를 찌르는데 저는 이미 그 향기에 중독된 마약 사범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여자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구원자를 자처하던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찰나적으로 스쳐 지나간 그 기묘한 미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먼 동정심이 그녀에게는 아주 맛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모른 채 그녀가 이끄는 더 깊은 늪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개인 별장이 근처에 있는데 그곳에 더 깊고 아름다운 선율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가주실래요? 그녀의 은밀한 속삭임과 함께 저는 72년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금지된 세계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입에서 갑시다. 어디든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혜진 씨의 눈빛이 돌변하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소형 외제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도착한 곳은 안개 자욱한 강가에 위치한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2층 목조 별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짙은 샌다루드 향과 차가운 공기, 그 묘한 분위기에 제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준호 씨, 여기선 당신과 저, 그리고 첼로 선율 뿐이에요. 별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직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만이 그녀의 실루엣을 붉게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와인 2잔을 가져오더니 제 입술에 직접 잔을 대주었습니다. 72년 평생 남들에게 대접만 받고 살았지 이런 노골적이고 부드러운 유혹은 처음이었습니다. 와인 한 모금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제 몸 안의 모든 이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몸을 믿지 못했습니다. 70대 노인네의 몸이 10년 넘게 기능을 멈춘 이 고목 같은 육신이 과연 이 여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혜진 씨가 제 넥타이를 천천히 풀어헤치며 제 귀에 대고 당신은 아직 뜨거운 남자예요라고 속삭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쾌락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늘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의무감에 행하던 잠자리는 저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일종의 고된 숙제였죠. 그런데 서혜진,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몸의 모든 신경회로를 훤히 꿰뚫고 있는 마법사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마치 지렁이 수천 마리가 온몸을 휘감고 꿈틀대는 것 같은 기괴하고도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뇌 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72세 노인의 몸에서 어떻게 이런 기력이 솟구칠 수 있는지 저조차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첼로를 연주하듯 제 몸을 연주했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아주 은밀하고 부드럽게 저를 리드하며 제가 평생 숨겨왔던 욕망의 끝까지 저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혜진 씨, 혜진 씨. 제 입에선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아, 나 임준호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쓸모있는 수컷이구나. 라는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흑백 같던 제 세상에 붉은 핏물이 도는 것 같았고 죽어가던 고목에 갑자기
꽃이 피어나는 듯한 환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해운대 펜트하우스의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격렬한 폭풍이 지나가고 땀방울이 식어갈 무렵 그녀는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냐고 묻는 제게 그녀는 이렇게 따뜻한 남자의 품은 처음이라서요. 저를 구원해 주러 오신 천사 같아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남은 이성의 빗장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 이 여자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쳐 지켜줘야 할 구원자. 그게 바로 이 여자다. 저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맹세했습니다. 내 돈, 내 명예, 내 남은 생 전부를 써서라도 이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사업가로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던 저 임준호가 고작 하룻밤의 환상과 눈물 몇 방울에 스스로 목줄을 채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녀를 인생의 마지막 등불이라 믿으며 품에 꽉 안았던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신 그 달콤한 와인이 사실은 제 심장을 천천히 마비시킬 독약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저를 부르는 구원자라는 호칭 속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저는 이미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눈먼 숭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72년 평생 건설판에서 잔뼈가 굵은 저 임준호가 세상에서 가장 뻔한 공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혜진 씨는 평소보다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첼로 활을 내려놓더군요. 등 뒤로 비치는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냘파 보였습니다. 준호 씨, 저 사실 너무 무서워요. 제 오랜 꿈이었던 개인 음악관 건립이 이제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건 시커먼 사채업자들의 독촉장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 무리하게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려다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에게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일 밤 전화를 해서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대요. 연주자는 손이 생명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녀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데 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군요. 내 여자, 내 안식처, 내 마지막 구원인 이 여자의 손가락을 건드리겠다고? 감히 누구 앞에서? 제 안의 영웅 심리가 광기에 가까운 본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혜진 씨, 그까짓 돈이 문제야? 내가 있잖아. 당신 꿈 내가 이뤄줄게. 그 사채 빚 내가 정리하고 당신 이름으로 된 번듯한 음악관 세워줄게. 제 입에선 거침없는 약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 저를 돈으로 보는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싫어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낫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아, 이 여우 같은 완급 조절. 안 된다고 밀어낼수록 제 정복욕은 더 타올랐습니다. 짐이 아니라 영광이라며 저는 그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그녀와 함께 양평의 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위치의 토지와 낡은 별장 건물. 매매가 5억 원. 제 재산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명의였습니다. 당신 명의로 해야 당신 꿈이 온전해지는 거야. 내 선물이야, 혜진 씨. 저는 제 인감도장을 꺼내 계약서 위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지는 순간 혜진 씨의 입가에 찰나의 경련 같은 미소가 스쳤지만 저는 그걸
기쁨의 떨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 정말 우린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이제 당신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는데 그 아기임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포식자의 악력 같았죠. 하지만 도장에 찍힌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제 눈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가득했습니다. 72세 노인이 5억 원짜리 도장을 찍으며 한 여자의 인생을 샀다고 착각했던 그 순간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을 담보로 사탕과 계약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돈 5억에 제 영혼이 팔려나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그날 밤 혜진 씨와 함께 양평의 그 건물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행복이라는 환각에 빠져 제가 보지 못했던, 아니 보고도 외면했던 불길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제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계약을 마친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잠결에 들은 그녀의 은밀한 통화 소리. 그것이 제 낙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마약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제 명의도 아닌 그녀의 이름으로 된 5억 원짜리 양평 땅과 건물을 사주고 나니 제 세상은 온통 핑크빛이었습니다. 72년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완벽한 로맨스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장밋빛 환각 사이로 삐져나오는 시커먼 진실의 꼬리들을 저는 바보처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양평 별장에서 꿈같은 하룻밤을 보낸 직후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혜진 씨의 어깨가 이불 밖으로 살짝 나와 있더군요. 평소엔 우아한 실크 가운으로 꽁꽁 싸매고 있던 그 어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어깨 위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참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죽은 멍 자국, 그리고 누군가에게 강하게 짓눌린 듯한 손가락 자국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흔적이었습니다. 혜진 씨, 어깨가 왜 이래요? 누가 그랬어? 제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짐 옮기다 부딪혔나 봐요. 준호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72세 은퇴 기업가의 직감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부딪힌 상처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흔적이다.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을 리 없다고, 저 가녀린 여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의심까지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오려는데 베란다 쪽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내던 그 우아하고 가냘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짐승처럼 다급하고 어딘가 비굴하기까지 한 목소리였죠. 응, 알았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양평 거 계약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난단 말이야. 곧 끝난다니? 무엇이 끝난다는 말인가?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거친 고함 소리가 제 귀에까지 새어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는 제발 애는 건드리지 마.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 라며 울먹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식이 있었나?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니, 그럼 나를 만나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짓이란 말인가? 의심이라는 이름의 독사가 제 심장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누구냐고, 나를 속인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실을 마주해버리면 지난 석 달간 제가 누렸던 그 기적 같은 회춘의 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구원이라 믿었던 이 사랑이 전부 가짜로 판명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72세 노인네가 비참한 현실로 돌아가는 것보다 화려한 거짓말 속에서 말라 죽는 게 낫겠다는 미친 생각이 제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도둑처럼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그녀가 제 등 뒤에서 저를 꼭 껴안는데 그 손길이 지렁이 1000마리가 기어가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징그러우면서도 동시에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사정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겠지. 저는 그렇게 제 눈을 스스로 찔러 장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폭풍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낙원에 갇혀 눈먼 사랑 노름을 하고 있을 때 해운대 펜트하우스 밖에서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누군가가 이미 이 추악한 연극에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대체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며칠 뒤 제 집으로 들이닥친 딸 수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제 가짜 행복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그 뻔한 말이 왜 진리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양평별장에서 그 여자의 거짓된 품에 안겨 이게 내 마지막 낙원이다라고 자위하고 있을 때 제 핏줄이자 현직 검사인 딸 수연이는 이미 지옥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고 돈을 써도 기업 투자에만 쓰던 아버지가 갑자기 수억 원대 첼로를 사고 명품관을 내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급기야 일면식도 없던 여자 명의로 양평 땅까지 사줬으니 그 예리한 칼날 같은 딸년 눈에 안 띄었겠습니까? 그날은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해운대 펜트하우스 현관문 번호키가 거칠게 눌리더니 수연이가 들이닥치더군요. 평소엔 바빠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던 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이거 설명해 보세요. 법인 카드도 아니고 개인 통장에서 단 3달 만에 10억이 나갔어요. 72세 노인이 도대체 어디에 홀려서 이렇게 돈을 뿌리고 다니시는 거냐고요. 수연이가 테이블 위에 던진 건 지난 석 달간의 제 통장 내역서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에르메스, 롤렉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악기점의 수억 원대 결제 내역. 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수만 번 크게 모시고 산 보상이다. 당장 그 종이 치워. 하지만 수연이는 검사 생활 10년의 직관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보상이요? 아버지가 지금 만나는 그 서혜진이라는 여자, 제가 이미 뒷조사 다 끝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양평 땅, 금형에 넘어가자마자 가압류 들어온 거 아세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에요. 고독한 노인들 타겟 잡아서 감성 팔고 몸 팔아서 전 재산 털어먹는 추악한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몸을 팔아.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결하게 모셨던 내 인생의 마지막 선율이라 믿었던 그녀를 딸년이 시정잡배 사기꾼 취급하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영웅 심리가 비틀린 분노로 폭발했죠. 입 닥쳐.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 여자가 얼마나 아프고 고결한 사람인지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슬픔을 들어보기나 했어? 자식이라곤 검사 배지 달고 아비 감시나 하는 너희보다 내 외로움을 유일하게 어루만져 준 건 그 사람이야. 저는 옆에 있던 크리스탈 와인잔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카페트에 번졌습니다. 수연이는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눈물을 삼키며 제 코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울면서 했던 말들, 그 별장에서 속삭였던 미러들, 전부 다른 노인들한테도 똑같이 했던 대본이라고요. 지금 이 도장 찍는 순간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수연이의 어깨를 밀쳐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린 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혜진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오해하는 거야. 혜진 씨가 그럴 리 없어. 그 따뜻한 손길이, 그 슬픈 눈물이 어떻게 가짜일 수 있겠어. 저는 거실 구석에 놓인 그녀의 첼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밖으로 던져진 수연이의 서류 봉투에서 삐져나온 사진 한 장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혜진 씨가 제가 아닌 다른 낯선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연이는 문 밖에서 울먹이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땐 이 서류에 담긴 진짜 지옥을 똑똑히 보셔야 할 거예요. 딸 수연이를 내쫓고 밤새 거실 바닥에서 뜬 눈으로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수연이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던지더군요. 아버지, 어제는 제가 딸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검사로서 이 기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얼음꽃이라 불렀던 그 여자의 본 모습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이가 내민 수사 기록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서혜진. 아니, 그녀의 본명은 김미숙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아한 첼리스트라는 가면 뒤에는 과거 3차례나 혼인 빙자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정과 산범의 악랄한 정가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3차례. 실형?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록 속에 그녀는 대구에서 1번, 대전에서 1번, 서울에서 1번, 각각 돈 많은 은퇴한 공무원과 기업가들을 타겟으로 똑같은 연극을 펼쳤더군요. 첼로 대신 요가, 요가 대신 다도. 종목만 바꿨을 뿐 외로운 노인들의 심장을 쥐고 흔들어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동받았던 그 무대 뒤의 고독이니 텅 빈 객석의 추인이 하던 말들, 전부 감방에서 갈고 닦은 대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이혼했다던 말, 혼자서 외롭게 첼로를 켜며 산다던 그 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10년 넘게 함께 살며 뒤를 봐주는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철호, 심각한 도박 중독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보세요. 아버지가 양평 땅 계약하던 날, 이 여자가 누구랑 호텔에 갔는지. 사진 속에서 혜진, 아니 미숙은
제가 사준 그 비싼 샤넬 가방을 메고 웬 험악하게 생긴 사내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깨에 남은 멍 자국을 보며 가슴 아파할 때 사실은 그 내연남에게 돈을 덜 가져왔다며 얻어맞으면서도 그놈이랑 짜고 저를 호구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놈이 도박판에서 날린 돈을 메꾸기 위해 제 해운대 펜트하우스를 담보로 잡으려고 저를 인생의 구원자라 치켜세우며 제 품에 안겼던 겁니다. 곧 끝난다고 했던 그 통화. 그게 저를 두고 한 말이었군요.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의심들이 하나로 뭉쳐지며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지렁이 1000마리가 몸을 휘감는 것 같던 그 짜릿한 쾌락이 이제는 구더기 수만 마리가 제 피부를 갉아먹는 듯한 혐오감으로 변했습니다. 72년 인생을 자수성가로 읽어온 임준호가 고작 이런 바닥 인생들의 놀이개가 되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려 했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 양평 땅 가압류 풀고 그 여자랑 그놈 당장 잡아 넣어야 해요. 수연이가 제 손에 펜을 쥐어주었지만 저는 펜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건 제가 그토록 사랑이라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오물이었다는 허망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난도질한 그 가면 뒤에 악마를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그녀가 평소처럼 간드러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준호 씨, 보고 싶었어요. 지금 양평으로 오고 계세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 씨, 아니 김미숙 씨, 지금 당장 해운대로 와.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내 집,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레슨을 해야겠어. 제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녀의 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우아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제 평생 가장 길고도 잔인한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운대 펜트하우스 100층, 그 넓은 거실 중앙에 저는 시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아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가냘픈 표정을 지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 모습이 사람의 가죽을 쓴 악마로 보였습니다. 준호 씨,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했어요. 무슨 일? 저는 대답 대신 수연이가 가져온 수사 기록과 그녀가 내연남과 함께 찍힌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낱낱이 흩어지는 사진들을 본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더군요. 72년 인생의 무게를 담아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분노로 입을 뗐습니다. 김미숙, 전과 3범 혼인 빙자 사기꾼, 내연남 박철호의 꼭두각시. 이제 그 가증스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 당신이 연주한 건 첼로가 아니라 내 눈먼 욕망이었고 당신이 보여준 건 고독이 아니라 치밀한 각본이었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녀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가 거실벽을 타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 씨, 아니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죽을 죄를 지은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첼로도 내연남의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앙상하게 말라가는 10살 남짓한 어린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희귀 혈액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수술비만 수억 원인데 사기 전과자인 저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때 그 인간 박철호가 나타났어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선생님 같은 분들 타겟 잡아서 돈 뜯어오면 수술비 대주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통곡했습니다. 내연남 박철호가 아들의 치료비를 볼모로 잡고 자신을 도구처럼 휘둘렀으며 어깨에 그 멍자국들도 돈을 빨리 안 가져오면 아들 병원 치료를 중단시키겠다는 협박 속에 얻어맞은 흔적이라고요. 하지만 준호 씨, 선생님과 함께한 그 시간만큼은 제가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연기였지만 선생님이 제 차가운 손을 잡아주실 때, 저를 위해 5억 원을 내놓으실 때, 저 정말로 행복했어요. 제 마음만은 선생님을 향한 그 떨림만은 진짜였단 말이에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그 울부짖음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72세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은 사기꾼의 변명인지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어미의 절규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로는 속지 마, 저건 네 번째 대본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이미 너덜너덜하게 해진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낙원은 무너졌고 그 폐허 속에는 추악한 진실과 가련한 비극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울부짖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자를 파멸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딸 수연이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자꾸만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저는 문득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검사 딸 수연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가장 어리석을지도 모를 결정을 내리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인생 72년 통틀어 가장 길고도 뜨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발등을 찍은 도끼를 보고도 그 도끼날에 묻은 피가 제 피인지 아니면 저 여자의 눈물인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제 눈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김미숙, 아니 서혜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감옥에 쳐넣는 게 진정한 복수일까? 아니면 이 비극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는 게 마지막 자존심일까? 밖에서 대기하던 딸 수연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든 수사관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죠.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저 여자 연기에 더 속지 마세요. 수연이의 날카로운 외침이 거실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수연이를 제지했습니다. 수연아, 멈춰라. 이 사건, 검사로서가 아니라 내 딸로서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 추악한 사진들 속에서 아까 그녀가 보여준 그 앙상한 소년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숙 씨, 당신이 한 말이 0.1%라도 진실이라면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도박을 하나 하겠어. 하지만 만약 이것조차 각본이라면 그땐 내 손으로 당신 지옥 끝까지 밀어넣을 거야. 저는 딸 수연이에게 명령하듯 부탁했습니다. 이 여자를 사기죄로 엮기 전에 그녀의 배후에서 기생하며 아들의 목숨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은 그 악질적인 내연남 박철호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말입니다. 그놈이 저지른 도박, 폭행, 협박죄, 내가 가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쳐넣어라. 그게 내 첫 번째 조건이다. 수연이는 기가 찬다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제 눈에 서린 서슬퍼런 결기를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 최대의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평의 그 건물, 혜진의 명의로 사주었던 그 5억 원대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대신 그 대금을 통째로 그녀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직접 예치해 버렸습니다. 이 돈은 당신 돈이 아니야. 당신 아들 목숨값이야. 박철호 그놈이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신탁으로 묶어버릴 거다. 여러분, 제 미친 짓에 수연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5억이에요. 저 사기꾼한테 5억을 그냥 주시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아, 72년 살면서 내가 배운 건 말이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건 사기지만 돈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건 업을 씻는 거더구나. 저 여자가 나를 속였을지언정 저 아이의 암세포까지 연기일 순 없지 않느냐. 무릎을 꿇고 있던 그녀는 제 발치를 붙잡고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지 그저 꺽꺽거리는 기괴한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죠.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야. 당신이 켠 첼로 선율이 잠시나마 내 외로움을 달래줬던 그 찰나의 순간에 지불하는 마지막 관람료일 뿐이니까. 그날 밤 수연이의 진두지휘 아래 내연남 박철호는 은신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놈의 주머니에선 혜진을 협박해 뜯어내려던 차용증과 나대지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제야 혜진의 얼굴에 서려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게 보였습니다. 낙원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72세 노인의 눈먼 사랑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 대가로 제 영혼은 더 이상 사기극의 주인공이 아니게 된 겁니다. 저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그녀가 남기고 간 첼로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막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전의 정막과는 다릅니다. 이 정막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혜진이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작은 쪽지 하나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제가 평생 잊고 살았던 인간이라는 이름의 온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잔인하고도 기묘했던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해운대 펜트하우스의 거실, 바닥에 흩어진 추악한 진실의 파편들 사이로 저와 미숙, 아니 혜진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통곡하던 그녀도 이제는 기력이 다했는지 퀭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72년 인생에서 제가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 씨,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환상이었던 서혜진 씨. 똑똑히 들어요. 저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려 제 눈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내가 준 5억, 그리고 저 내연남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은 것. 이건 당신이 예뻐서도 당신의 그 가짜 눈물에 다시 속아서도 아니야. 당신 뱃속에서 나와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 그 아이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뿐이야.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아들 살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먹잇감 삼아 이런 추악한 짓 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귀에 당신 이름이 사기 전과자로 들려온다면 그땐 내 딸 수연이가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당신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킬 거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제 구두 끝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 씨.
그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저는 지난 석 달간 제가 느꼈던 그 뜨거웠던 감각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설렜던 밤, 그녀의 선율에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그 멍청한 노인의 망상을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인생의 교훈으로 가름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띠리릭하고 문이 닫히는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한쪽이 잘려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72세 노인네가 5억을 잃고 사랑을 잃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생 돈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의심하고 밟고 올라갔던 제가 처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을 위해 돈을 써봤으니까요. 비록 시작은 사기였고 끝은 배신이었지만 그녀가 준 그 짧은 환상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임준호, 너 아직 심장이 뛰고 있구나. 너 아직 누군가를 가엾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10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서 차가운 야경만 보던 제게 그녀는 지옥 같은 진실을 선물하며 역설적으로 제 삶을 일깨워 준 겁니다. 저는 거실에 덩그러니 남은 첼로 케이스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깊고 시린 선율의 기억은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덕분에 아버지가 지옥 문턱에서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그 여자 소식은 나한테 전하지 마라. 내 인생에서 서혜진이라는 이름은 오늘로 삭제다. 창밖에는 어느덧 새벽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드는 해운대 바다를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2세 은퇴 기업가 임준호의 미친 사랑은 이렇게 시린 작별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더군요. 모든 게 끝났다고 믿고 다시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제 집 앞으로 발신이 넘는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소포를 뜯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춰있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2세의 지옥 문턱까지 갔던 노인네가 어느덧 75세가 되었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임 회장, 그 일 겪고 나더니 사람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요. 해운대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돈 세는 재미로 살던 오만한 임준호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딸 수연이와 손주들 재롱에 껄껄 웃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남았을 뿐이죠. 수연이와는 그날 이후로 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사기꾼의 소굴에서 구해내겠다고 검사 배지까지 걸고 달려들었던 딸 자식인데 제가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수연이가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전 혜진 씨가 속삭였던 그 어떤 가머니설보다 제 가슴을 더 깊게 울리더군요. 진정한 안식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밀쳐냈던 제 핏줄 곁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간신문을 넘기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사회면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단독 노인 대상 연쇄 사기 배우 박모 씨, 항소심서 징역 12년 중형. 죄질 불량. 박철호.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이 스쳤습니다. 혜진 씨를 도구로 써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노인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인간 말종이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쇠창살 뒤에서 늙어 죽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수연이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놈이 숨겨둔 범죄 수위까지 낱낱이 찾아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막상 기사로 확인하니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을 멈추게 한 건 그 기사 밑에 달린 짤막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공범 김모 씨 아들 수술 후 전국 각지 돌며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변제 중.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그녀가 아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2년 전부터 전국을 돌며 과거 자신이 사기를 쳤던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식당일, 청소일, 심지어 노가다판까지 전전하며 모은 돈에 아들의 치료비 중 납은 금액까지 더해 피해자들의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숙 씨, 당신 정말로 사람답게 살기로 한 거였나? 제 입에서 긴 한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3년 전 그 5억 원을 내놓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또 속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돈을 들고 내 연남과 함께 도망갔다면 저는 아마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채 차갑게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준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들을 살렸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스스로를 가시밭길로 내던진 겁니다. 신문 기사 사진 속 멀리서 찍힌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의 화려한 첼리스트 서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예전의 가짜 우아함보다 훨씬 더 고결한 인간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75세 노인의 마지막 수업료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저는 신문을 접고 창밖의 해운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안의 서혜진이라는 여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신감도 미련도 분노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요한 응원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재단 사무실로 발신이 넘는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편지 한 통과 함께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 눈부신 햇살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해운대 앞바다의 윤슬이 눈이 부시네요. 75세가 된 저 임준호는 지금 3년 전 그 소란스러웠던 펜트하우스 거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제 손에는 며칠 전 배달된 소포 속의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빛바랜 악보 한 장과 작은 아이의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악보 여백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준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그 아이, 혜진 씨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이 보내온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 짧은 글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미친 짓이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사기꾼의 덫에 걸려 전 재산의 일부를 날리고 자식과 의절할 뻔하며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분노에 눈이 멀어 그녀를 감옥에 쳐넣고 그 돈을 지켰다면 지금 제 마음이 이토록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지키지 못한 약속보다 지켜낸 한 생명이 더 무겁구나. 저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그녀와 약속했던 화려한 개인 음악관도
영원한 동반자라는 달콤한 미래도 결국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의 파편 속에서 제가 건져 올린 건 한 어린 생명의 미래였고 무너져가던 한 여자의 인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가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그 치명적이고 위험했던 선유. 비록 그것이 사기를 위한 미끼였을지언정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설렘과 생동감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진실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 영감탱이 결국 돈 뺏기고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가진 걸 얼마나 지켰느냐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5억 원이라는 돈으로 제 노년의 고독을 샀던 게 아니라 한 아이의 평생을 샀고 제 영혼의 구원을 샀던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첼로 소리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낮은 첼로 선율이 흘러나오면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아, 그땐 참 뜨거웠지. 덕분에 내 남은 생이 지루하지 않았어. 라고 말입니다.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그 위험한 선율을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서랍 속에 깊이 묻어두려 합니다. 자, 여러분. 제 파란만장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생은 때로 우리를 지옥 같은 배신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위대한 구원의 서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묻어둔 아픈 선율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임준호 할아버지의 기묘한 초대장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사연을 찾아올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준호 할아버지였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답글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한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빛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